신라 이후에 고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록에도 최초로 이슬람에 대한 기록은 1024년, 1025년 고려 초기 현종 때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사나 고려사 절호에 바로 대식상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나라 지배를 받으면서 고려 말기에는 회회인이라는 또 다른 이슬람 이름으로 우리 고려사나 고려사 절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식은 아랍인이고 회회인은 이미 고려 말 몽고 지하에 되면 이 아파스 제국은 몽고에게 멸망하고 사라집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왔던 이슬람 집단들은 이제 아랍인이 아니고 위구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구르인을 중국 사람들이 회회인 또 회배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우리 기록에 나타나는 회회인은 위구르 계통의 이슬람 집단으로 부르는 게 좋다. 위구르는 바로 터키계죠. 그리고 고려 말에 여러분 귀에 익숙했던 상화점이라는 고려 가사 기억나시나요? 상화점에 상화사를 갔더니만 회회압이 내 손목을 접더이다. 이 소문이 상점 밖에 남명덜명 조그만 새끼 광대에 늦으시라 호리라 뭐 호리라 등등 오하리 둥둥하는 후렴이 저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배운 기억이 있잖아요. 그 상화점에 상화사를 갔더니만 회회압이 이슬람 주인이 내 손목을 잡더이다. 그 상화라는 것이 바로 중앙아시아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서 일상으로 즐기는 바로 삼사라고 하는 일종의 만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살았으면 요즘 말하는 에스닉 레스토랑 토착 음식점을 만들고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줄지어서 그 음식을 사러 가는 거죠. 요즘에도 우리도 뭐 파키스탄 음식이나 또 아랍 음식이나 인도 음식점, 태국 음식점 이런 에스닉 레스토랑에 굉장히 즐겨 가듯이 고려 말에도 이런 풍속이 고려 가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랍이 아니고 위구르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세종 때 집현전 학자들을 위해서 사역원을 오픈하는데 이 사역원에서 위구르 문자를 공식 외국어로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조실록에. 아니 위구르 문자를 왜 필요했을까요? 고려 말 조선 초에 많은 회회인 위구르 이슬람 집단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슬람 과학과 천문학과 역법을 번역해서 집행전에 있는 우리 학자들에게 전수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위구르 문자를 전문적으로 번역, 통역하는 통역관을 양성했고 그리고 시험 과목에도 바로 위구르 과목을 집어넣었다는 우리 조선 왕조실록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구르인을 우리가 회회인의 하나의 에트닉 이제 그룹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이능화 선생님이 썼던 조선 불교 통사라는 아주 훌륭한 책에 의하면 고려 말 개성에 회회 집단들이 대규모로 살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그 집단 내에서 회회식 복장과 회회식 언어를 사용하고 예궁을 짓고 살았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예를 드리는 궁정 예궁이면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모스크입니다. 이슬람 사원 모스크 이외에 다른 전혀 대안이 없습니다. 흔적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고려 말에 들어와 있던 많은 이슬람 집단들이 모스크까지 건축하고 살았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규모가 우리 사회와 섞이고 우리 민족과 교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선에 들어왔어도 그 집단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공헌을 세웁니다. 세종실록을 보면요. 세종이 임금으로 즉위할 때 또 신하들과 아침 조회를 할 때 또 어떤 동지나 이런 국가 경사나 축제가 있을 때 회회 사문, 이맘 같은 이슬람 지도자들을 궁중의 공식 행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슬람식 조회 앞에 의례를 하고 임금님 앞에서 세종 앞에서 회회식 축송을 올렸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노래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슬람식 찬송이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꾸란 낭송 이외에 다른 대안 찾기 어렵습니다. 세종대왕께서 건정정들에서
문무백관이 도열한 자리에서 이슬람 이맘이 낭송해주는 코란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다. 소설 같잖아요. 제가 약간 각색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조선 왕조실록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려말 조선 초까지는 이슬람 집단과 어떤 신라 상정부 사이에 굉장히 지식 교류, 어떤 과학적, 학문적 주고받음을 갖고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칠정산 외편입니다. 칠정산 외편은 조선시대 때 개량되었던 가장 뛰어난 역법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음력의 기초가 됩니다. 세종께서 흉년이 만연하니까 집변전 학자들에게 토론을 합니다. 왜 흉년이 나고 농민들이 고통을 받느냐? 이때 문과의 천재는 신숙주였고 이과의 천재는 정인지였던 것 같습니다. 역법을 정인지께서 담당하니까 정인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중국에서 가져온 수시력이라는 역법을 쓰는데 조수 간만의 차이나 일출일몰 어떤 품종의 시기가 우리 절기와 달라서 그 수확 시기나 품종 그 파종 시기를 놓쳐서 농민들이 낭패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니 우리 절기에 맞는 우리 농민들이 잘 쓸 수 있는 새로운 역법을 만드는 것이 옳은 줄 아래요. 그래서 세종께서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농민들이 잘 쓸 수 있는 우리식 역법을 만들라. 그래서 정인지가 중인계통 역법 전문가인 김담, 이순지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중국까지 유학 가서 수시력을 연구하니까 그 수시력은 중국 역법이 아니고 바로 회회역법, 이슬람 천문학과 이슬람 역법의 하드웨어에 중국식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서 완성한 게 수시력입니다. 이걸 원리를 모르고 껍질만 가져와서 조선에서 사용하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집변전 학자들이 이슬람 천문학과 이슬람 역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충분히 파악하고 궁구해서 조수간만이나 별자리 움직임이나 조선식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서 완성한 게 칠정산 외편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천문학의 차이나 버전이 수시력이고 이슬람 역법의 조선 버전이 칠정산 외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음력에도 이슬람 문화의 영향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세종께서 20개가 넘는 혼천이, 해시계, 물시계, 자경루, 척기 같은 지금 눈으로 봐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기가 줄줄줄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저처럼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려말 100년 무신정권입니다. 총칼이 득세하고 인문학적 소양이나 문관학자들이 사장당하고 그리고 고려가 망할 때까지 80년 동안 몽골 지배하에서 사찰이 가지고 있던 인문학적 전적이 거의 초토화 불타고 왕실까지 강화도에 도망가서 8만 대장경 겨우 건집니다. 그리고 1392년 이성계가 등장해서 조선을 건국합니다. 근데 태종 이방원의 시대까지 왕자의 난입니다. 자중질환, 피의 곤욕상전입니다. 그런데 이방원의 셋째 아들 세종이 등장해서 갑자기 지금 눈으로 봐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르네상스,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종의 과학 르네상스를 가능케 했던 그 지식의 하부 구조와 문화적 원동력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고서는 세종의 과학 르네상스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과 과학과 문화의 절정기에 있었던 이슬람 과학적 지식들이 원나라를 통해서 또 번역을 통해서 세종의 두뇌들에게 전해짐으로써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화된 과학혁명을 이룰 수 있었다. 저는 문화교류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이제 우리 과학사 쪽에서 이런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걸 연구해 나간다면 정말 조선시대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과학과 학문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국시대 통일신라를 거쳐서 조선 초기까지 왔던 이 거대한 흐름이 왜 지금까지 연결되지 않고 우리 속에는 깡그리 사라지고 말았을까? 열심히 왕조실록을 뒤지니까 다행히 멀리 가지 않아서 조선 세종 27년조에 이런 게 나옵니다. 예조가 세종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우리 사회에 회회의 무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이 사람들이 한국화를 거부하고 자기식 말을 쓰고 자기식 복장을 하고 종교적 의례를 하니 이제 통혼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미 아국 백성이 되었으면 오랑캐적인 풍속을 버려야 아국 백성과 통혼해서 우리 백성이 될 테인데, 따라서 이 이질적인 오랑캐 풍속을 없애는 것이 옳을 줄 아래요 하고 예조가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며칠 뒤 세종이 이걸 읽어보시고 그리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427년 이슬람을 비롯한 오랑캐적인 습속을 금지하는 칙령입니다. 이 이후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우리 기록에는 회회나 대식이나 이슬람이라는 것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1970년 아시다시피 100만 가까운 우리 건설 근로자들이 중동에 외화벌이를 해서 중동을 다녀오고 70년대 두 차례에 걸쳤던 석유 위기, 오일 쇼크를 통해서 우리가 산업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그리고 2000년부터 알카에다의 9.11 테러와 최근에는 IS 같은 이 끔찍한 반이슬람적 반인륜적 테러를 통해서 우리가 중동 아랍 이슬람 사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20세기 건설 석유 테러라고 하는 이 키워드도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뉴스 중심의 표피적인 현상을 뛰어넘어서 정말 1000년 동안 세계를 호흡하고 우리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이슬람 문화와 문명의 이 하부 구조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지구촌 4분의 1, 19억 문화권을 가까이 다가가고 또 그 고객과 시장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문화의 기층에는 기본적으로 다문화 글로벌 정신이 펄펄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영종조 이후에 세계가 개혁과 개방의 트렌드로 갈 때 우리가 세국 정책을 통해서 글로벌에 문 닫고, 그것이 이제 만국의 한과 일제히 잔혹한 이제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이유가 되었죠. 그렇지만 조선 초기 이전까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까지 우리 문화의 원형질은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라고 하는 단단한 용광로에 녹여서 문화를 자기화하는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류가 세계를 휩쓸면서 우리 민족의 이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는 저는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싫든 좋든 다시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와 순혈주의, 민족주의를 주장하면서 고립해서 내 것을 지키려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가치, 다른 생각을 받아들여서 우리 문화를 훨씬 앞세우는 것은 바로 역사적 교훈이고 21세기 다문화 시대 우리가 떨쳐나가야 될 새로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와 이슬람 세계가 가졌던 이 찬란한 1500년의 문화 교류는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을 위해서도 소중한 역사적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과 공존이 한국 문화의 원형질이다. 우리는 단일 민족, 단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아주 고대에서부터 다양한 문화, 이념, 종교가 섞여서
우리 문화에 녹아 있는 다양성과 공생, 상생, 공존이 우리 문화의 원형질이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떨치고 나가야 할 중요한 문화적 경쟁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이희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